안녕하세요. 지금 축구계에서 가장 궁금한 선수들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 부버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토트넘 허스퍼가 올 여름에 정말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콘테 감독이 왼발잡이 센터백을 애타게 원했는데 커리어상으로는 화려하지만 사실 최근에 좀 망했다. 특히 바르셀로나가 버리려고 하는 선수를 주워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클레망 랑글레 선수인데요. 한국에 오기 직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는 못 왔는데 그렇죠. 이 선수에 대한 궁금증들, 대체 콘테 감독이 원하지 않는 선수를 그래도 데려오지 않았을 텐데 왜 데려왔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판에서는 일단 랑글레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후스코드에서 이제 스타일적인 부분을 설명한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후스코드 이 선수 스타일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튀는 게 너무 많아서요. 기록 가지고 그냥 약간 좀 해석이 좀 부족하죠. 너무나도 랑글레는 명확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강점 바로 패스에 있죠. 예, 아무래도 일단 저도 기억했을 때 세비야 시절에 특히 전 세비야 시절에 많이 봤거든요. 네. 좋은 패스, 좀 대지를 가르는 패스, 네. 롱 패스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 패스적인 부분은 바르셀로나 와서 더 발전했어요. 아, 더 좋아졌죠? 예,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기록적인 부분에서 피케보다도 더 좋을 정도거든요. 예, 그 정도 패스에는 강점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파울을 좀 많이 범한다? 네. 예, 그리고 또 집중력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쓸데없는 파울, 아니면은 쓸데없는 페널티킥을 허용한다거나, 퇴장을 당한다거나, 조금 이런 식의 약점들이 있는 거죠. 기존에 토트넘이 안 좋았을 때의 그 수비수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의 최정점이라고 봐도 그러니까요. 무방할 정도입니다. 어찌됐거나 이제는 우려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선수가 또 콘테 감독이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 특히 수비 라인에서 예. 공격을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이 아쉬운 점들이 많다 보니까 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그 패스 기록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딱 봐도 상당히 아름답죠? 예. 네, 그 패스 공률이 91%고요. 그리고 90분당 패스 횟수가 89.4이면은 이거 엄청난 수치거든요. 경기에 관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유럽 아마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패스 이 방향을 봐도 예. 백패스 비율이 4.1%, 물론 센터백들은 당연히 백패스 그렇죠. 비율이 적죠. 하지만 그럼에도 독보적으로 적은 거예요. 사실 저도 이게 놀라운 게 당연히 후비 라인에 있으니까 뒤로 패스할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상대가 압박 들어왔을 때 뒤로 빼거나 골키퍼에게 그렇죠. 주거나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웬만하면 앞으로 전진하면서 플레이를 펼쳤다라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패스 관련된 지표들은 아름답습니다. 예, 게다가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예. 높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한다. 앞에 예. 나가서. 근데 이제 이거는 약점인 수비적인 지표인 거거든요. 예. 예, 일단 수비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예. 지표 자체가 낮은 것도 있긴 한데요. 예. 더 큰 문제가 성공률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볼 경합이 93회 해가지고 41회 성공이잖아요.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4%거든요. 사실 이제 수비수들은 이런 지표상으로 앞서는 경우들이 많고 유리한데. 앞서야죠. 예. 60%는 대줘야죠.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센터백들은 자리를 지키고 예. 경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백들은 거기서 밀리면은 솔직히 말하면 실점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중볼 성공률이 39%밖에 안 돼요. 41회 해가지고 16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치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신체 조건으로 봤을 때는 공중볼을 못 따는 요형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막상 부딪혔을 때는 공을 잘 못 따더라. 이게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라리가 선수에서 더 우려되는 점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바란이 라리가 시절에 그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네.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라리가 전체 1위였어요. 네. 그리고 메가이어보다 더 높고 그랬거든요. 지표 자체가. 근데 이게 리그가 다르다는 게 있잖아요. 네. 맨유로 와서는 그 지표가 확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가 좀 거칠기도 하고 그런 터프한 선수도 많고 네. 롱볼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과 부딪히는 것과 라리가에서는 조금 패스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기술적인 예. 플레이들을 많이 하죠. 그 속에서는 바란이 좀 절대적으로 공중볼을 차지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안 통하더라 좀. 물론 안 통하는 안 것까지는 통한 아니지.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내려왔다는 그렇죠. 거죠. 예. 도전했다. 근데 라리가에서도 이렇게 예. 지표가 떨어지면 이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노골적으로 또 랑글레 쪽으로 공을 붙여놓고 경합해서 그 뒤를 공략하는 상대의 공격 전술이 나올 수도 있는 데다가 게다가 토트넘이 왼쪽 라인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예. 랑글레 선수가 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유럽에 있는 그 센터백들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상위 몇 프로인가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은 패스 관련된 쪽은 다 위로 올라가 있죠. 그렇죠. 패스 뭐 시도라던가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전진 패스라던가 아니면 볼 끌고 올라가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위인데요. 어시스트 뭐 야. 기대 도움. 근데 이제 태클 가로채기 예. 이런 지표들이 웃음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비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거고 공을 끊어내는 건데 그걸 심각하게 못했다. 예. 다만 이제 현대 축구가 원하는 볼 플레잉 센터백, 이제 그렇죠. 공을 다루면서 네.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네. 건 잘한다. 요거 기록을 봤을 때는 콘테 감독이 원했던 것은 기존의 수비 라인, 토트넘 선수들이 갖추지 못한 수비 라인에서의 빌드업 능력을 보고 영입한 게 그렇죠. 아니겠느냐.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나눠보면요. 이건 이제 패스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만 관련해가지고 뭐 롱패스 성공이라던가 뭐 롱패스 시도라던가 뭐 전진 패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예. 심지어 패스의 거리도 아, 굉장히 높네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최상위권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패스 관련된 거는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콘테 감독이 이 선수를 데려온 건 공격수로 약간 쓰는 느낌. 후방에 있는 공격수다. 플레이메이커죠. 그렇죠.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토트넘의 미드필드 라인이 네. 사실 창조성도 부족하고 그 부분에 아직 영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수를 통해서 좀 네. 손키듀오에게 공을 바로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선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어쨌건 간에 투어 왔었을 때 보니까 예. 토트넘에서 어쨌건 간에 볼줄 자체가 다른 그 센터백이 음. 딱 다이어가 확실히 급이 달랐고요. 그렇죠. 좋게 뿌려주고 여유있게 예. 처리해줬죠.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그나마 그게 됐거든요. 예. 근데 둘 중에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그 둘 다 음. 빠지게 되면은 와 이거 진짜 답답하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탄강가던가 산체스는 좀 답답하고 그렇죠. 탄강가는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한강가는 지금 뭐 팀을 떠날 가능성도 크고 네, 그렇죠. 밀란 뛸 얘기 때도 너무 거칠고 또 이제 패스의 센스 네. 자체가 없어서 그쪽으로 가면 공격이 거의 죽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랑글레가 상황에 따라서는 다이어가 없을 땐 또 중앙에서도 이렇게 빌드업을 리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한 게 지금 토트넘의 왼쪽 센터백도 찾고 있지만 사실 다이어의 백업 자원 자체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뭐 데이비스 자리도 보지만 다이어 선수도 자리를 볼 수 있다. 그나마 산체스가 이제 다이어 자리에 왔는데 산체스는 그렇게 볼을 뿌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시도는 하지만 예. 꾸준하지 못하죠. 탄강가가 나간다면은 산체스는 기본적으로 로메로 백업 그렇죠. 역할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를 스타일적으로도. 본인이 더 잘 보죠. 예. 그렇다면 결국 랑글레는 중앙과 왼쪽을 네. 커버할 수 있는 공을 뿌리는 센터백으로 콘테 감독이 낙점한 것이다. 예. 게다가 이 선수가 데이비스와 다이어보다 조금 그래도 공을 다루는 기술적인 면은 훨씬 높죠, 수준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볼 소유와 관련된 기록들인 예. 거고요. 포세션과 관련된 뭐 터치도 최고 레벨인 거고요. 예. 볼을 살리는 터치 라이브 볼인 거죠. 예. 저것도 예 최상이고요. 예. 예. 그리고 캐리스는 저희가 항상 얘기했죠. 5m 이상을 볼을 그렇죠. 끌고 올라가는 예. 걸 캐리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도 가장 높아요. 최상이고요. 이게 유럽 5대 리그 수비수 중에서는 예. 공을 운반하고 또 공을 받았을 때 그 공을 살려서 플레이로 전개할 수 있는 그 예. 터치 방향 자체가 좋다 보니까 솔직히 이 선수가 기술 수준이라든지 센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공격 센스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하다. 예. 수준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르셀로나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컨트롤도 상당히 그걸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디스포세시스, 예, 공을 이제 뺏기는, 소유권을 예. 잃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예. 몸싸움에서 조금 밀리거나 음. 할 때가 있다 보니까 그 경합 승률이 안 좋잖아요, 네. 이 선수 그러니까 자체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수비 라인의 투박함,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좀 번뜩임이 부족했다. 다이어가 잘해주긴 해도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한 느낌이지 이렇게 좀 섬세한 느낌은 없고 네. 데이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없는 토트넘에서 랑글레는 그걸 갖고 있는 선수다. 그리고 볼을 전진하는 능력은 어쨌건 간에 로메로밖에 사실상 그렇죠. 없으니까 다른 옵션이 될 수는 있겠죠. 예, 왼쪽 측면에서 공을 또 살려가면서 네. 공격을 뿌릴 수 있는 선수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수비를 할 때다. 예, 그러니까 압박은 잘해요. 예. 저기 중간이 그러니까 압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압박 관련된 지표들은 높은데 나머지가 특히 이제 저기 밑에 블록이라던가 네. 슈팅 블록이라던가 뭐 가로채기라던가 태클 가로채기 뭐 클리어링 다 예, 한숨이 나오는 그 에러가 꽤 많은 편이고요. 결국에 이제 상대가 공을 가졌을 때 중앙 지역에서 이제 압박하는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공을 갖고 본인에게 달려들기 전까지의 플레이는 협업이 괜찮은데 1대1로 상대 공격수가 붙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 선수가 카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허용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네. 파울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파울 같은 것들이 하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범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입단한 이래로 총 이제 158경기를 뛰었고요. 예.
7골 3도움을 기록을 넓게 하는데요. 공격권을 예, 문제는 옐로 카드가 34개고요. 레드 카드가 5개예요. 예, 그게 길지 않은 그 발성의 4시즌 동안. 예. 4시즌 동안은 바르셀로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레드 카드 5에는요. 바르셀로나 역대 이게 그러니까 레드 카드 순이거든요. 다 보면은 전설적인 선수들이고 굉장히 오래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어요. 그렇죠. 그 와중에 랑글레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짧은 기간 동안 사실상 시즌당 1개 이상의 퇴장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엔 이게 1대1에서의 수비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본인도 무리해서 조금 네. 끊으려고 하다가 특히 위험한 상황을 내줄 수 있으니까 네. 퇴장을 불사하고 파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레드 카드를 3장을 40경기 만에 얻어냈거든요. 이게 예, 구단 역대 최단 경기. 예. 예, 그 외에도 조금 더 수치를 몇 가지 얘기 드리자면요. 파울 195개나 저질렀고요. 예. 예, 그리고 페널티킥 허용한, 그 본인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준 횟수가 6회나 돼요. 예. 근데 저는 약간 반대로 이렇게도 보고 싶어요. 사실 라리가가 파울을 좀 많이 불긴 하잖아요. 몸싸움 상황에서. 그런 프리미어리그에 왔을 때는 조금은 관대한 판정으로 파울을 덜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진 않는 이유가요. 예. 랑글레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이 선수가 퇴장을 당하거나 예. 페널티킥을 내주는 상황들이요. 상대한테 밀려서 돌파를 허용하다가 이렇게 뒤에서 잡아 끄는 형태가 그쵸. 많아요. 그건 손을 또, 많이 써요. 예. 그건 이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도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는 도리어 손에 더 엄격해요. 예. 라리가보다도. 왜냐면 그 남미나 이쪽은 이 손 쓰는 거에 좀 관대하죠. 이것도 예, 관대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잖아요. 예.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손 쓰는 거를 안 좋은 행위로 간주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태클이나 몸싸움에 관대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랑글레도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왔을 때 이런 본인의 단점들이 더 두드러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콘테 감독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네. 좀 훈련을 통해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분명히 라리가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세비야와 바르셀로나에서 네. 오래 뛴 선수거든요. 기록 좀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즌별 기록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근데 이걸 제가 띄운 이유는요. 세비야에서 확고한 주전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에 처음 온 2018-19 시즌에는 절반 정도 나왔어요. 절반 네. 정도 나왔던 이유가 웅티티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주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랑글레는 원래 백업으로 영입을 한 건데 웅티티가 워낙 부상이 많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조금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예. 둘이 어쨌건 간에 거의 분담해서 뛰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20 시즌에 이제 주전으로 발돋움해가지고 전반기 때 진짜 피크를 쳤어요. 랑글레가 그때가 그래서 가장 주가가 높았거든요. 예, 대표팀에도 그때 이제 많이 뽑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시즌이 중단된 상태에서 돌아오고 나서 갑자기 얘가 바보가 됐었죠. 그렇죠. 좀 약간 피해를 본 선수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이후 갑자기 경기를 확 떨어진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시즌은 완전히 경기 출전 시간은 많지만은 네. 내용이 너무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사실상 밀려났죠. 거의 뭐 백업으로. 뛰지 못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정료가 보면은 2019년 12월 때 피크를 쳤어요. 6천만 유로로. 예.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뚝뚝 떨어지면서 2021년 기준으로는요. 랑글레가 가장 많이 몸값이 하락한 선수, 가장 주가가 떨어진 선수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트랜스퍼마켓에서. 예, 뭐 사실 이때 바르셀로나 선수들 상당수가 가치가 떨어지긴 했고, 뭐 아자르가 또 예. 대표적으로 뭐 실패 사례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예. 그 아자르, 피아니치, 쿠티뉴, 그리즈만 뭐 그나브리까지는 조금 이해가 가고 예. 펠릭스도 워낙 비싸게 영입했어가지고 몸값이 워낙 비싸게 책정이 됐으니까 다른 선수들 다 보면요 몸값도 랑글레가 가장 낮았었어요. 예. 낮을수록 떨어지는 수치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만큼 마네라던가 케빈 데브라이너는 그때 조금 부상도 있었고 예. 예 그리고 워낙 1억 유로까지 갔으니까 예, 너무 올랐죠. 예, 예. 코로나여서 조금 깎인 거거든요. 메시는 나이 때문에 깎인 거였던 예. 거거든요. 원래 이런 이적 가치라는 건 나이가 그렇죠. 들수록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랑글레랑 피아니치랑 예, 아자르까지는 좀 너무 심각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쿠티뉴 뭐 여기까지는. 게다가 랑글레는 이제 반값이 뚝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거나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경기력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저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랑글레가 너무 출전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결국 그 출전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의미에선 그게 코로나로 중단된 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풀시즌을 뛰면서 후반부에 조금 내려온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토트넘에 와서 어떻게 뛸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잡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데이비스의 자리일 것 같은데, 구성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그 랑글레가 데이비스의 백업 역할을 조금 맡는 둘이 경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경쟁 구도를 볼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예. 중앙에다가 쓸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좋다라고 생각해요. 예, 결국에는 데이비스 다이어 자리를 보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상대팀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콘테 감독이 또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기용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그 왼쪽 센터백으로 쓰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요. 랑글레가 그러니까 그 활동폭이 많은 선수도 아니고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커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페리시치가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 맞아요. 정말 그러면서 압박 관련된 것들 특히 공격 진영에서 압박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 태클도 조금 성실하게 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윙포워드 출신이다 보니까 수비력이 좋지가 못해요. 이게 뭔가 측면 수비수들 중에서 이제 수비 그래프인 거거든요. 보시면은 다 바닥권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리시치 뒤는 조금 수비적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선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그런데 그러기엔 랑글레는 저는 조금 위험 소지가 있지 않나. 근데 반대로 또 페리시치 선수를 공격적으로 지원할 때는 랑글레가 끌고 올라가서 연결해주고 또 좋은 패스 뿌려주고 또 이런 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중앙에 조금 더 다이어보다는 커버력이 좋은 선수가 오는 게 맞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한 게 지금 토트넘이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 창의적인 선수보다는 비수마라든지 호이비에르, 스킵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선수들이 랑글레가 공격해서 뒤를 좀 커버해주듯이 좀 미드필드 라인이 수비의 부담을 좀 많이 갖게 되는 형태로 운영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왼쪽 라인이 상당히 수비적으로 리스크는 커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하위권 팀들 상대할 때 좀 랑글레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확실하게 골을 넣고 이기는 경기를 못 해왔었잖아요, 토트넘이. 수비에 대한 기록들, 세비야 시절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낭시 시절이 좀 좋은 편에서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저는 그 바르셀로나에서는 랑글레의 약점이 더 크게 두드러졌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토트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그거라고 봐요. 토트넘은 라인을 높게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르셀로나 라인은 굉장히 높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랑글레가 민첩성 떨어지고 그리고 운동 능력 조금 떨어지고 이런 약점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두드러지게 드러났었다라고 보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게 사실은 세비야 시절은 또 굉장히 좋았었고 낭시 시절에도 괜찮았다는 것은 팀 컬러, 팀의 전술이 특히 바르셀로나는 특히나 라인이 워낙 높은 팀이니까 조금 랑글레가 본인이 좀 평가받는 것 이상으로 좀 안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 랑글레한테는 저는 그렇게 맞진 않는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과거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완전히 경기를 지배할 경우에는 점유하면서 계속 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바르셀로나 팀이 흔들리면서 수비가 흔들리니까 예전만큼 점유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상대한테 공격을 허용하면서 라인은 올려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랑글레의 약점들이 제대로 두드러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랑글레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좀 부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가로채기 기록을 봤을 때도 뭐 과거에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 오기 전에는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낭시 시절에 특히 가장 높았었죠. 경기당 2.6킬을 기록을 했고요. 클리어링도 사실 낭시 시절에는 뭐 엄청나게 좋은 기록이에요. 딱 보면은 바르셀로나 시절로 갈수록 그 점점 더 떨어지죠. 모든 수치들이. 본인이 자신감도 떨어진 것 같고 뭐 신체적으로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반짝이던 시절이 있긴 했던 선수인데 특히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 직전이었던 세비야에서의 그 마지막 시즌 기록은 굉장히 좋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볼 경합 승률도 58.7%면은 뭐 아주 나쁜 건 아니고요. 공중볼 경합 승률 62.3%. 저 정도 나와줘야죠. 그리고 이제 태클 성공률이 75%. 매우 높죠, 태클 성공률. 요 정도면 이제 라리가에서 수준급 수비수였다. 게다가 득점도 정말 짧은 기간 동안 3골을 넣으면서 특히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랑글레니까 이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라리가 최고의 수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 기록은 좋지 않아요. 경합 승률, 뭐 공중볼 경합 승률 아까 얘기 드렸었고요. 태클 승률도 55%. 20%가 떨어졌죠. 최악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토트넘은 오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바르셀로나 시절의 히트맵을 보면 그래도 활동 범위가 작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까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왼쪽을 많이 커버하는 형태로 해줬죠.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콘테 감독이 원하는 부분이죠. 콘테 감독은 왼쪽 센터백이 좀 많이 끌고 올라가면서 전진을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원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바르디올이라던가 바스토니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원했던 거였죠. 그 선수들이 오지 못한 가운데 왔고 특히 데이비스 선수조차도 굉장히 높이 공격을 가담하는 플레이를 많이 시켰었거든요. 세비야 시절 보면 조금 더 이제 수비 지역이 짙습니다. 세비야 시절에도 그래도 많이 끌고 올라갔어요. 이 정도만 보여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르셀로나 시절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세로로 돼 있잖아요. 반면에 더 넓게 분포되어 있고, 차라리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랑글레한테는 더 맞다. 너무 올라가면은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랑글레가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라인 컨트롤을 시키면서 플레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토트넘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버전 역시 세비야에서의 마지막 시즌 랑글레, 뭐 세트피스에도 공격도 해주지만 수비적으로도 잘 커트해주고 공격 운반까지 해주는 그렇죠. 요 역할을 원했기 때문에 또 콘테 감독도 그 시절을 알기 때문에 데려온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한국에 같이 오지 못한 것을 또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콘테 감독이 이제 랑글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와 함께 하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 난 그와 함께 한국 투어에 오길 원했으나 그렇게 되진 않았고 그는 곧 팀과 함께 뛸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바르셀로나와 같은 클럽과 프랑스 대표팀에서의 경험을 통해 분명 팀에 도움이 될 선수다. 비록 최근엔 대표팀에 차출되지 못했으나 난 그가 대표팀에 복귀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제 명예회복에 상당히 열성을 다할 거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현대적인 수비수이고 이게 이제 여기 핵심이죠. 예. 네.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예. 예. 공을 소유했을 때. 네, 그렇죠. 훌륭한 왼발을 가지고 있다. 예, 여기까지 맞고요. 예. 예, 또한 1대1 수비에 매우 강하고 공중볼에 강점이 있다는 예. 과거 시절에도 예. 어쨌건 간에 그렇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경기의 강도에도 적응해야 하지만 그는 높은 수준의 선수이다. 결국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동기부여가 있는 선수고 사실 뭐 구단에서 원했던 선수를 데려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좋았던 모습이 있는 선수를 한번 살려보겠다. 네.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11월 달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을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이번 프리시즌에 빡세게 훈련해가지고 초반부터 뭔가 의욕적으로 나갈 거라는 것을 또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콘테 감독이 어찌됐거나 어거지로 뭐 영입하는 선수는 아니고 본인이 승인을 한 선수기 때문에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비스가 몸 상태도 사실 꾸준하지 못해왔고 부상도 잦았던 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를 사실 채울 수 있는 선수가 항상 없었어요. 도로든이 아쉬웠기 때문에 데이비스가 없을 때도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서 랑글레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랑글레 선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콘테 감독이 왜 영입하려고 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랑글레 선수의 프로 경력 전체를 돌아보면서 토트넘 임대로 왔던 과정의 스토리까지 2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